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지역 건설 사업 등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란 설명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선심성 예산 나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보좌관은 어제 헬조선이라고 불평하거나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에 가라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선언문의 문안을 조정하는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데 힘썼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부터 영화배우,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주체 사상에 빠졌던 이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며 보수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이 검색에 불응해 현지 보안 요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 약 3만 5천 원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는데 태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논 뒤쪽으로 폐기물 소각장이 한눈에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동의 없이 지어진 소각장으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곳곳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23개 사업이고 24조 1천억 원입니다. 예, 정부가 예타, 즉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사업 23개의 명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4조 원 가운데 20조 원이 철도, 도로, 공항 등 SOC 건설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시들고 일자리가 말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뭄 속 단비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없다고 했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3개 지역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준 명분은 균형발전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몰렸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입니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듭니다. 전북권의 수건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짓기로 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경기 평택과 충북 오송 구간엔 선로를 더 깔기로 했습니다. 충북선은 고속철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열차로 3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사정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부터 차례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천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될 예정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오늘 결정에 지자체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수건 사업이 포함된 지자체는 크게 환영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그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라북도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건립 추진을 시작해 한 차례 백지화를 거쳐 오늘까지 꼬박 21년이 걸렸습니다. 세계를 향한 전국의 하늘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이어 서부 경남 KTX로 불리는 남부 내륙 철도도 관련 지자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경남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의 인공지능 단지와 울산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 수건 사업이 가능해진 지자체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망한 지자체도 많았습니다. 최우선 사업인 동해안고속도로가 빠진 경북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급행철도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제외된 인천과 경기 수원에선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거셉니다. 저희는 홈매실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표현하고 검은 리본을 딸 생각이에요.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예타 면제 사업이 토건 사업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JTBC 정준명입니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가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 의원들은 웃었고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예타 조사 면제로 성과를 챙긴 정치인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1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목포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님, 총리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평화도로 사업을 홍보하며 남북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던 보수 야당에서도 환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역에 첫 지하철을 놓게 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기적을 이뤘다고 했고 지역 사업을 2개나 챙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수건 사업을 챙기지 못한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지역구 이해관계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역차별당한 인천 시민들의 그 허탈함과 분노는 어떻게 위로할 것입니까?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재정 원칙 파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성화선 기자와 함께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을 짜면 통과 못할 사업들이 있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성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제 경제성만 따지다 보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런 네. 판단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표적으로 남부 내륙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예. 서울에서 거제까지 지금은 4시간 40분이 걸리지만 이 철도가 완공되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듭니다. 예. 문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건설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2년 전 예타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72에 그쳤고 최종 탈락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7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예. 72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정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예타에서도요. 여기서도 0.37로 더 낮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370만 원에 그친다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도 정부는 이제 효과는 떨어지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할 만한 사업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던 사업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4대강?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자연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예타를 건너뛰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하지만 4대강 오염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예. 또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전남도가 건설비 등으로 약 8,700억 원을 썼는데 결국은 1,900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예. 4대강 등을 비판하면서 토목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정부가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머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정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뒤에 보시면 현 정부 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면서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홍 교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 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빚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제일 큰 거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너무 이제 경제성 평가에 좀 치우쳤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만큼 그 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격차를 더 벌렸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 이 경제성이 높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예타를 넘기가 힘들고요. 각종 인프라는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인구가 더 줄어드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 지역에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예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먼저 손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오늘 자리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동남아시아를 보면 해피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발언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의 사표를 곧장 수리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보좌관이 우리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 보좌관은 한 간담회에서 50, 60대를 향해 할 일 없다고 산에 나가고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겐 헬조선 이러지 말고 동남아를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김 보좌관의 사퇴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일반인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현 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란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보좌관의 발언을 놓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청와대가 탁현빈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탁 행정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사직서 수리 소식을 오늘 들었다면서 지난 일들에 대한 평가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오던 비핵화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북미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짜고 북한이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이것까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이번의 경우 1차 회담 때와는 달리 진도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시간표, 즉 타임라인 설정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통큰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북미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완성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선 최종 시간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의 이행안과 시간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이행 플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말 이미 시간표의 틀을 만들어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일정 정도 로드맵을 만든 뒤 북한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표는 단계별 이행 방안으로 나눠서 1단계는 풍계리, 동창리, 영변 핵시설 등의 미래 핵 폐기와 검증, 2단계는 ICBM 등 현재 핵 동결 혹은 폐기, 3단계는 이미 만들어둔 과거 핵의 반출 등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단계 이행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의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거란 게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중간 단계까지의 시간표. 이게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시간표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선 미래 핵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미래 핵. 예, 맞습니다. 이 나눠보면요, 보통 미리 완성한 핵무기는 과거 핵, 또 진행 중인 핵 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핵, 그리고 미래 핵으로 나눠집니다. 예. 이 미래 핵 부분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사찰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외교 소식통들은 전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이 현재 핵입니다. 이 대표적인 현재 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인데 ICBM 개발 동결이나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건 아직까지는 추측이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과거 핵은 사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부분에도 북한이 폐기 의지를 보이느냐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북의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예. 북미 간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북미 협상 소식에 정통한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쉽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탄두 일부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현재 협상 중인 내용에 근거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 핵탄두가 외부로 반출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게 지금 논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모든 단계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런 그 이행 계획을 담은 어떤 그 시간표 이것까지는 합의가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동시적,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앞서 북미가 잇따라 고위급 회담과 이 실무 만남을 가졌는데 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1차 때와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진행 과정이 의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빠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이전까지는 이 일괄 타결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면 그때그때 보상을 받는 단계적, 동시적 방안을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그런데 이 단계적 방안에 북미가 사실상 합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게 가장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진 기자였습니다. 국제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김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14살 소녀는 1940년 일본군의 위안부로 납치됐습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을 끌려다니다가 8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992년 고 김복동 할머니는 40년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세상에 처음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큰형한테만 얘기했지.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나보고 거짓말을 하네. 1993년 빈 세계 인권대회를 시작으로 세계를 돌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UN 인권위원회와 국제전범재판에 출석해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을 찾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선 피해자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돈은 몇 번 받으려고 우리는 이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명의를 회복시켜주고 배상을 해야지. 김 할머니는 본인의 아픔조차 나눔으로 베풀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제일동포 등에게 기부하고 동일본 대지진 때엔 성금을 보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내 뒤를 따라. 희망을 잡고 삽시다. 몇 년 동안 암과 싸워온 할머니는 이달 초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허송 세월로 보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거 병마도 굉장한 나쁜 병마가 있네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향한 강한 분노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바랬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퇴근길과 지금 맞물려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고 계시다고요. 네, 퇴근을 마친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곳은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왔던 이들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한번 조문객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 세상에서는 이제 모든 부분들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많이 노력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가신 게 너무 안타깝고. 예, 문화계라든가 각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전엔 영화배우 나문희 씨가 이곳 빈소를 찾았는데요. 나문희 씨는 영화 I Can Speak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오후 3시를 좀 넘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조문록에는 나비처럼 헐헐 날아가십시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예. 자,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김할머니의 장례는 시민장으로 진행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러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김할머니를 추모하는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발인을 마치면 김할머니를 태운 운구 차량이 서울광장에서 옛 일본 대사관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 행진을 벌입니다. 김할머니 위에는 충남 천안에 있는 망향의 언덕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예,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김 할머니와 함께 싸웠던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으로 온 이용수 할머니는 끝까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주변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2년 전 90살에 생애 첫 음반을 내고 김복동 할머니 옆에서 어깨춤을 췄던 길어녹 할머니. 오늘 장례식장에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선 말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할머니를 포함한 생존 피해자들은 이번 겨울 수요 집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에만 4명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이 해결 하나 못하고 저렇게 서럽게 눈도 못 감고 가시도록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은 피해자는 이제 23명. 할머니들은 끝까지 해달라는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200살 살아서 반드시 사죄받고 배상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일본 자위대 초계기 논란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일본 이와야 방위상이 한국과의 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일본에서 한미일 당국자가 만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중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도쿄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야 방위상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와야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자위대 초계기의 이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와야 방위상은 전체 상황이 정리되면 하이 레벨의 접촉, 대화의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하이 레벨, 그러니까 고위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급을 높여가면서 한국과 대화를 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들이 이 정경두 장관과의 회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 양측이 모두 여론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어제 아베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국회 출석했는데 얘기가 좀 나왔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벌였는데 한국 관련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대규모 통계 부정이 발각된 상황인데 주로 이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오늘 방위상의 발언도 있었고 또 조만간 일본에서 한미일 당국자들의 회동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이 주목이 됩니까? 네, 내일 우리 외교부의 북미 국장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주일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를 오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당국자 간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일본에서는 오늘 오후 주일 미군 사령관이 방위상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와야 방위상이 한국과 이 회담 의지를 밝힌 것도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보안 요원들이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신고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논란입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소란을 피워 체포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남성의 얼굴을 다른 남성이 주먹으로 때립니다. 곧이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더니 차도에 넘어뜨립니다. 가해자는 클럽 직원 장모 씨, 맞은 사람은 손님인 김모 씨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김 씨는 클럽에서 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명 자료를 내고 김 씨가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 직후 김 씨를 치료하기 위해 119가 왔지만 김 씨가 스스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장 씨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논란에 이어 이번엔 도우미 견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북 상주 원예 농협 임원들이 다른 도시 농협을 견학하러 가는 길에 여성 도우미들과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같이 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 원예 농협 공판장입니다. 안에선 설 대목을 앞두고 곶감 거래가 한창인데 밖엔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장과 임원 9명은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포항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한 농협을 둘러보고 배운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태운 버스는 도중에 예정에 없던 대구와 구미에 들렀습니다. 여성 10여 명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지에 가선 농협을 둘러보는 대신 관광지에 가고 횟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는 길엔 노래방도 함께 갔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을 데리고 동참하고 버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술, 음식 먹고 이렇게 다니고 오셨다는 거는 묻지마 관광하고 유사하고. 조합장은 여성이 탈지 몰랐고 도우미 비용은 각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함께 다녀온 이의 기억은 다릅니다. 누워서 밥 먹고 차에 오면 놀면서 오는 게 다라고. 도우미 우리 10만 원 내라 갖다 키라. 이 농협에선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였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보안 요원을 때리는 동영상이 논란입니다. 우리 돈 3만 5천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탐지 경보 소리를 무시하고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막아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여러 차례 손으로 X자를 그리며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더니 몸을 수색하는 보안 요원의 뺨을 때립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가 막아보지만 분을 못 이긴 듯 계속 X자 표시를 합니다. 지난 26일 밤 11시쯤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이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폭행죄 벌금으로 1,000바트, 우리 돈 3만 5천 원이 부과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태국 공항의 조치는 이례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항 내 난동을 부릴 경우 현장 체포가 원칙입니다. 보안요원의 요청에 불응한 채 저항하면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항 측은 자국의 이미지를 고려해 벌금의 추가 법적 조치 없이 해당 여성을 출국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난동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여성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 서열화가 마치 캐슬처럼 공고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열풍은 이런 우울한 현실의 반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가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 고교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난 그냥 서울의대 가서 성공한 인생 살고 싶을 뿐이야. 이 새끼 서울의대 포기 못하잖아. 내가 합격시켜줄 테니까.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인물들은 서울대 입학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의 달성 여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이 사실상 결정짓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10명 중 7명을 학종으로 선발합니다. 영재, 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학종은 201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다양한 학생을 뽑으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의 경우 학종 도입 직전에 비해 일반고 비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특목고와 자사고의 쏠림 현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위권 중 8개 학교가 겹칩니다. 20위권으로 가야 서울의 한 일반고가 등장합니다.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외고가 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류 보면은 얘가 뭐 무슨 활동을 해, 동아리 활동 이름도 다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은 이름은 어느 자사고. 수십 년간 입시 제도는 자주 바뀌었지만 명문대 진입 장벽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종 도입 이후 고교 서열화가 더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양성 확진 판정이 난 젖소 농장에서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축사 안에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사료와 볏짚을 태우는 연기로 온 동네가 자욱합니다. 어제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장에서 남은 소 95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겁니다. 반경 500m 안에 있는 9개 농가 중 6곳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이 9개 농가에서 기르는 600여 마리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2시에 체열하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11.4km 떨어진 한우 농장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농가도 지난해 10월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간이검사 결과 5마리 중 1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오늘 밤 나옵니다. 양성으로 확진되면 1차 방역대로 설정된 3km 선이 뚫린 셈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첫 발생 농가와 의심 농가에 같은 차량이 오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두 농장은 서로 다른 사료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 전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서류까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과거 정부가 떠오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은 그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기도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의 학적 변동 서류입니다. 지난해 7월 해외로 이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부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간 이유를 밝히라며 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유용 등 부당 집행되었느니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정려 처분했다느니.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직후 아내 다혜 씨에게 집을 증여했고 석 달 뒤 처분해 해외로 이사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불법, 탈법 요소가 없는 만큼 사생활 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 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 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특히 외손자의 학교 서류는 가족에게만 공개되는 것인데 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생활 기록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곽 의원은 교육청의 요청에 정상적인 경로로 확보했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지우고 공개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입당한 지 불과 14일 만에 당대표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입당한 지 2주 만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올해 안에 소득주도 성장,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을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보수 통합도 언급했습니다.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 국정농단과 관련된 질문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오늘 당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출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황 전 총리 출마에 부정적이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물러섰습니다. 비대위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비상대책위에서도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수위가 유독 높았습니다.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는 귀한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황교안 전 총리의 오늘 출마 선언 발언들입니다. 한국당은 자랑스러운 자유우파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 정당에 맞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어서 그간 한국당 지도부가 거리를 뒀던 이른바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헌신하고 봉사하신 귀한 분들이. 당 관계자는 극우를 포함한 대다수 보수층을 끌어안고 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30일 출마 선언할 예정인 홍준표 전 대표는 도로 탄핵당,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무성 의원은 권력에 따라 끊임없이 날아드는 불나비처럼 줄서기가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여기서 바로 팩트체크 들어갈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경제 폭정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통계를 말했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거나 맥락을 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자, 100만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실업자 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0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몇 년 전에 이걸 이미 보도해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업자 수는 2014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입니다. 그 뒤로 10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3.7%, 2018년에 3.8%입니다.
큰 차이 없이 그러나 증가세인 건 맞다. 네. 예. 근데 그 시점은 2016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작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 쇼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용 절벽이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실업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얼핏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예. 지난해 논란이 된 건 취업자 수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고용률 통계와 실업률 통계를 함께 봐야 더 정확합니다. 이건 고용률 추이입니다. 예.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률이요? 그래서, 네, 예. 지난해 66.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떨어진 것은 맞는데 고용률로 보면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를 따진다든가 여러 가지 변인이 있으니까요. 그걸 네. 합쳐서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다 이런 고용률 추이가 늘어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이거 어디 통계입니까? 이거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갖고 그렇습니까? 있는 통계입니다. 예, 정부 통계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결국 이제 황 전 총리의 말이 틀리진 않지만 이런 추세를 생략하다 보니까 최근에 실업자 수가 급증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럼 받아들일까요? 네. 특히 황 전 총리는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예. 바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던 저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판에서 그 본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100만 명 폐업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근데 원래 언론 오보였다면서요? 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이 잘못 보도한 내용인데 일부 매체와 정치권에서 검증 없이 받아 썼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가 2017년인데 재작년. 네. 예. 폐업한 개인 사업자의 수가 83만 7천 명입니다. 예. 이것도 숫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근데 2017년은 사실은 이게 자영업자 폐업과 연관지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최저임금. 네. 이런 정책이 다 반영되기 전 아닙니까? 네, 2018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책이 다 반영된 시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2017년에 비해서 폐업자의 수가 더 많습니다. 83만 9천 명이 넘습니다. 뭐 아무튼 지난 정부 말기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을 보면 2016년 12.1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 그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얘기가 좀 다르다 이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대 노총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음 달에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틀어질 위기입니다. 노동계가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한국노총도 모레 열리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자꾸 기업 편을 든다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참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노동계의 불만은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집중됩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2단계로 바꾸는 등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모두 비준하겠다는 공약을 정부가 계속 미룬다고도 지적합니다. 이렇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 전에 사회적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노동계가 없는 그 경사노위 운영은 거의 의미가 없죠. 대표 노총인 양경노총 중에 한쪽은 지금 와야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JTBC 정재우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밝혀지는데 불씨가 됐던 이탄희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사표를 냈다고 밝힌 뒤에 세상은 조직원으로 전락한 법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보다 조직의 논리를 따라 움직인 판사들이 결국 사법농단을 불러왔다는 비판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7년 2월 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 기획 2심의관에 이탄희 판사를 발령냅니다. 하지만 발령 닷새 만에 동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등을 알게 됐고 사표를 내겠다며 저항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 판사가 다시 사직서를 냈습니다. 오늘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판사는 자신의 사표를 2년간 유예된 사직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법관 사회의 가치와 양식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 가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어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조직화와 관료화가 결국 사법농단 사태를 불렀다는 겁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저희는 어제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더군요. 천장에선 빗물이 쏟아지고 문은 뜯겨 나갔습니다. 이 학교의 학비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실습실복도 유리천장 틈 사이로 빗물이 쏟아집니다. 탈의실 안에는 부서진 의자가 보이고 천장은 깨져 있습니다. 교실 바닥 역시 금이 가고 문은 뜯겨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서울공연예술학교에 내는 1년 학비는 약 1,000만 원. 하지만 시설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학생들 주장입니다. 방음벽이 아니라 그냥 벽 하나를 세워주셨더라고요. 더 땀 냄새도 환기도 안 되고 방음은 방음대로 안 돼서도.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뒤 실습실 등 일부는 수리했지만 여전히 방치된 시설도 많다고 합니다. 중학생 대상 여름 캠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청은 캠프와 관련해 지출한 각종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교장이 캠프에서 강연을 한 뒤 입학생 선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최대 8년입니다. 그러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어떻게 된 건지 개교 이후 10년 동안 교장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박모 교장은 개교 이후 10년간 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교명이 바뀌기 전인 2002년부터 따지면 무려 17년째 교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박 교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2번의 임기에 걸쳐 교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뒤늦게 박 교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임명이 무효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무효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첫 번째 재직 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 입장은 다릅니다. 무효 처분이 난 건 이미 첫 번째 임기가 끝난 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후 다시 교장을 맡는 건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 논란은 소송까지 갔고 1, 2심은 모두 서울시 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장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임을 한 번만 허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립학교 교장이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당국은 지금 단계에선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권금성 케이블카에는 늘 타려는 사람들이 붐비죠. 서울 남산 케이블카처럼 권금성 케이블카도 군사정권 시절에 개인이 사업권을 따내서 지금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원천은 바로 자연경관인데 엄청난 수익을 독점하고도 환경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한석진 씨가 한국삭도공업을 세워 운영을 맡았습니다. 57년이 흐른 지금도 한 씨 일가가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 116억 원과 영업이익 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업체가 남산에 쓰는 돈은 1년에 3천만 원 정도 국유지 사용료가 전부입니다. 서울시는 독점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가
1971년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씨의 두 아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64억 원에 달합니다. 국립공원 안에 설치된 이 케이블카 때문에 환경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까지만 사업권을 갖게 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2달 전 부산의 한 폐수 처리 업체에서 황화수소가 새어나와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죠. 수사를 해보니까 사고의 1차 책임이 포스코에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독성 폐수를 처리업체에 넘기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소방관은 물을 뿌려댑니다. 황화수소 가스가 새어나와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1명은 의식불명, 6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고는 부산에서 났지만 출발점은 경북 포항이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은 철강 부식 실험 과정에서 나온 강한 알칼리성 폐수를 처리업체에 넘겼습니다. 위험성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처리업체 측은 작업 기준을 어겼습니다. 정밀 실험 없이 강한 산성 폐수가 든 집수조에 그대로 넣은 겁니다. 결국 이상 반응을 일으켰고 황화수소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최고 농도는 150 ppm,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도 2달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 설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배기장치 성능 등 개선할 항목만 35개에 이릅니다. 경찰은 2달간의 수사 끝에 포스코 기술연구원장 등 5명과 처리업체 측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하이트 맥주로 유명한 하이트 진로와 총수 일가 2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맥주 캔을 만드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를 끼워 넣어서 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하이트 맥주는 캔 만드는 과정에 회사를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 진로 박문덕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서영 ENT였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회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서영 ENT에 몰아준 일감은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 덕분에 박 회장의 장남 박모 씨가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2대 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씨와 하이트 진로 법인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해외 법인을 세워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몽고식품의 김모 대표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은 김 대표가 미국에 간장 원료를 대는 법인을 세우고 몽고식품의 수입을 맡겨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수입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챙기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 예술단의 베이징 공연은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특히 현송월 삼지연 악단 단장의 행보는 공연이 무산된 3년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베이징 공연은 3년 만입니다. 3년 전에도 현 단장은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힘을 합치자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신선예술대 표단의 중국 방문은 전통적인 조중 신선의 화운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북한 예술단은 사흘간의 공연을 마치고 이번 주 귀국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이 홍역 소멸을 선언한 지 18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홍역이 번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주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35명입니다. 이 중 34명은 남부 클라크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1명은 시애틀에 있는 킹 카운티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클라크 카운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몰려있는 클라크 카운티는 컬럼비아 강을 사이에 두고 오리건주의 주도인 포틀랜드와 맞닿은 곳입니다. 환자 1명이 지난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농구 경기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더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주 정부는 클라크 카운티로 제한했던 비상사태를 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은 10세 미만으로 최근 대형 마트와 공항 등에 다녀온 뒤 감염됐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은 2000년에 소멸 선언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6개 주에서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등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1000명 중 1명에서 2명이 홍역으로 숨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홍역은 지난해부터 필리핀과 중국에서 시작해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 예술가 백남준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고 직접 브라운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붓이나 조각칼이 아닌 영상,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 비디오 아트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거장이죠. 오늘은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3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아트 조형물로 유명한 다다익선이 1년 가까이 불 꺼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1000세개의 크고 작은 브라운관 TV 속에 온갖 영상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사람들에게 비디오로 만든 혁명을 보여줬습니다. 높이 18m의 이 조형물은 이곳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TV 화면이 꺼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부품이 너무 오래돼 계속 틀어뒀다간 불이 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입니다. 재래시장을 뒤지고 아프리카에서 겨우 부품을 구해가며 어렵게 수명을 늘려왔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TV를 활용한 백남준의 다른 작품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서 미술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종된 브라운관을 어떻게든 구해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브라운관을 LCD 패널 같은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도 된다는 대안도 나옵니다. 백선생님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작품을 만드셨어요. 선생님 그 몇 년이나 가요? 그러면은 야 그거 다 망가지면 그때 좋은 텔레비 쓰면 되지. 텔레비전은 예술가 백남준의 또 다른 캔버스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예술을 꿈꿨던 작가에게 TV는 부시고 물감이었습니다. 백남준이 떠난 지 13년, 1000개 넘는 TV를 통해 사람과 더 많이 교감하길 바라며 이름 붙였던 작품 다다익선은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보수 방안을 찾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 1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곽상민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충남 논산에서 택시기사의 제보로 곽 씨를 붙잡았고 현장에서 붙잡힌 곽 씨가 자해를 시도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곽 씨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 수배하는 한편 헬기와 5개 중대 경력을 동원해 곽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집단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26살 A씨를 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갈비뼈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고려 청자 그릇을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분석하자 유약층에 가려 보이지 않던 꽃무늬가 드러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보 115호 청자 상감 국화 넝쿨무늬 사발 안쪽 바닥에서 꽃무늬 상감을 확인했습니다. 900년 전, 그러니까 12세기 개성의 무덤에서 나온 이 그릇은 연대를 아는 상감 청자 가운데 가장 오랜 유물로 꼽히며 현재 대고려 특별전에 전시 중입니다.
지난해 말에 발사된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2A호가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천리안 1호의 흑백 영상과 달리 한반도 주변 모습이 고해상도 컬러 영상에 담겼습니다. 천리안 2A호가 촬영한 영상은 올 여름부터 기상 예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표범의 땅 국립공원이 공원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에 잡힌 새끼 호랑이 4마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새끼 호랑이는 생후 3, 4개월 정도로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라이벌로 불렸던 중국의 수영 스타 순양이 도핑 테스트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언론은 영구 제명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중국 순양은 올림픽 수영 역사에서 유일하게 자유형 200m와 400m, 그리고 15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동양인은 수영 자유형에선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깼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핑 테스트와 얽힌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지난해 9월 순양이 반도핑 검사관들과 충돌했다며 혈액이 담긴 밀봉 유리병을 망치로 깨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선수가 검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금지 약물이 검출된 것과 똑같이 징계를 내리는데 이를 근거로 영구 제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순양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수영협회는 순양이 당시 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검사관이 도핑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불시 검사를 위한 서류 미비를 탓하며 도핑 테스트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순양의 도핑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순양은 5년 전에도 금지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엔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주민들과 문제 없다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인데요. 일부에선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약 400톤을 소각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표지석을 보면 여기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주민동의 없이 지어진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소각장 주변에서 살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높은 곳에 오면 저렇게 소각장의 굴뚝이 보입니다. 지금은 수증기 같은 하얀 연기가 나오지만 과거에 나오던 연기의 색은 달랐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빨간 연기가 안 나오나 까만 연기가 안 나오나 뭐 오색 연기가 다 나왔었어. 최근 주민들은 지자체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7년에 허가된 용량 이상을 소각해 환경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자체가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다 남은 비닐 조가리들이 많이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청주에 전화 안 해본 데가 없었어요. 똑같은 말이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소각장 규모를 95톤에서 350톤으로 늘렸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증설 여부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찍은 거예요. 지역 이장이. 일단은 행정청에서는 주민들의 그 정서를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그냥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부기면에는 2곳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신규 소각장을 짓겠다며 지자체에 요청한 상황.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사람만 60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절반이 폐암을 앓았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유난히 나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법으로 처리하는 것 사이에 그 갭을 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한 생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을 둘러싸고 김해시와 주민들이 3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과거 시에선 소각장 이전을 2차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찾기 어렵고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금은 증설을 택한 상황.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마스크 쓰는 애들 엄청 많아요. 많고 비염, 아토피는 기본이에요. 실제 소각장은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어린이집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담당 공무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는 거. 한마디로 직무를 유기했다. 하지만 김해 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은 주민동의 사항이 아니에요.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내도 방법은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 씨는 주민 1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주민들은 시 공무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심각한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시작할까요? 사피엔스, 역사의 역사, 고양이, 말그릇, 넛지, 라티노 수어, 12발자국, 빨간머리엔, 방구석 미술관, 심경극의 기술, 대면, 책값, 꽤 들었겠는데. 한 권값에 다 받지. 매월 한 권값에 3만 권 무제한.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밀리의 서재, 첫 달 무료.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멍가게와 살림집이 딸린 소담한 횟집. 그는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평상을 4-5개 내어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이 경남 양산이었기에 사람들은 간판 없는 그 집을 양산집이라고 불렀죠. 아이스크림도 팔고 모기향도 팔고 초도 팔던 시절. 어느 날 그는 무심코 틀어놓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만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신고받는 데 맞습니까? 복받을 복의 아이동자, 아버지가 지어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40여 년을 마음 깊이 묻어왔던 그 일, 조용히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길 거부했습니다. 나를 찾고 싶어서, 용서하고 떠나고 싶어서.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조국은 물론 가해국의 역지와 싸워야만 했고 나를 찾고 더 쓸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래서 이젠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는 그들의 고통을 세세하게 가늠해 본 적은 과연 있었을까? 1992년 1월 17일 나를 찾고 싶어서 묻어두었던 그 일을 세상 앞에 꺼내놓았던 사람. 그는 내내 두고 온 부산의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고 용서하고 가고 싶었다는 그의 희망과는 달리 해결의 시간은 더디가고 있지만 그가 자신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일을 위해서 힘겹게 걸어간 좁고 험한 길은 이제 여러 갈래로 번져 넓어지고 있으니 14살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소녀의 이름은 복받을 복의 아이동자. 항상 바다를 그리워했다는 그분의 마음에도 너른 바다가 가득 담기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1년 전 오늘 서지현 검사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8년 만에 폭로했습니다. 그 용기가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권력이나 권위를 앞세운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항하기 힘든 약한 학생들의 대상이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태권도 선수가 꾸민 11살 A양은 도장에서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범이 몸무게를 재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겁니다. 이어 엎드리게 한 뒤 몸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한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를 시키면서 쭉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태권도의 고양이 자세가 얼핏하면 고양이 자세를 한다, 유연성을 한다 하면 반드시 옷을 입어야겠죠.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범이 지시하면 아이들은 차례로 옷을 벗고 여러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방을 측정하겠다며 알몸인 채로 팔 벌려 뛰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 2년이 지나서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워낙 어려 사범의 행동이 태권도 교육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감을 쌓은 다음에 자기만의 라운드를 만들어서 어린애들은 태권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28살 남성 B씨는 초중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성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범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특정 자세를 취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은 1심 선고에 대한 사범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어린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피해도 끊이질 않습니다. 서울대 학교에선 서서문학과 교수가 학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석 달 동안 교수를 정직시키라는 권고가 나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계십니까?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학생 한 명이 서울대 서서문학과 A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치마를 이렇게 위로 들추시고 안쪽에 있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잠을 자는데 A 교수가 정수리를 문질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피해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으라. 애인과 1박 2일 여행을 가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대학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신체 접촉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뭐 일자리나 아니면 심지어 학회를 간다고 해도 선생님이랑 맞출까 봐 그게 너무 무섭고. 해당 교수 측은 사실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치마를 들추는 등의 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 교수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모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에는 전화와 제보도 쏟아졌습니다. 업무량은 그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상담소 대부분이 법정 최소 인력인 3명으로 근근히 꾸려가는 실정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3명이 일하는 작은 사무실은 지난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전화량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지난해 1월 서지영 검사의 폭로 이후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피해 상담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집계한 바로는 소속 상담소에 접수된 전화가 1년 전보다 34% 늘었습니다. 그나마 현재 인력으로 받은 전화만 반영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법이 정한 최소 인력인 3명 이상을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오고 받고 그다음에 동행을 해야 되거나 법률 지원을 하러 함께 가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늘 좀 인원이 부족했었죠.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폭력 상담소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5억 원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04개 상담소가 직원 1명을 최저임금을 주고 9개월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에서 나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여가부는 예산을 짤 권한이 없어 현장 사정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돕는 새로운 기금을 만들거나 여가부의 일반 예산으로 상담소를 지원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첫 키워드는 내가 가라 신남방으로 잡았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예. 내가 가라죠. 내가 가라 신남방입니다.
하와이는 아니고. 예. 김현철 비서관 얘기고 뭐 결국 뭐 저 그만뒀다면서요? 예, 오늘 오후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예, 예. 청와대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나타냈었고요. 예. 오전 회의에도 김현철 보좌관은 나오지 않았었고 대신 이 회의에서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됐었는데 예. 오후에 사표 수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는 당초 사표까지는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습니다. 거치까지 고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었고요. 예. 우리 취재기자가 김현철 전 보좌관과 접촉을 했을 때도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얘기했고 뭐 사의 같은 건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의 비판이 컸고 또 민심이 술렁일 것에 대비해 좀 선제적으로 이례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발언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고 야당 공세도 물론 컸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야당이 일제히 김현철 전 보좌관을 비판했었는데요. 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영화 대사를 패러디해서 내가 가라, 신남방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가라 신남방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고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김현철 보좌관이 물러나야 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잔인한 결정을 하는 것이 나머지 3년을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오후에 물러났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예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60대 이상. 예,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가 예. 심한 역풍을 맞았고 나중에 경로당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박근혜 정부 때 조원동 경제수석이 당시 이제 연말정산 가지고 세법 개정안이 있을 때 거의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중산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실수가 많았는데요. 당시 이제 2015년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다 어디 갔냐고 그러면 다 중동 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중동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번 김현철 보좌관 말이 비슷한 맥락? 예, 비슷한 맥락이다. 예. 대잡이다라고 또 비판을 받은 바 있고요. 최근 예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8월 강남 부동산 값이 급등할 때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역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강남이 갖는 의미가 아무튼 따로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예, 거주 이전의 자유로 꼽았습니다. 예.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어디로 여행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4조를 잠깐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딱 있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데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신남방, 즉 아세안 국가로 이사 간 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신남방이 나오는군요. 아무튼 예.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예. 예. 전 경제부장관은 신남방으로 가라고 했다가 사표를 냈는데 신남방으로 갔다고 의혹을 제기한 문건도 예.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아, 그걸 그렇게 푸는군요. 예. 박 기자는. 예. 근데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일단 그냥 이사 갔다고 이것도 뭐 물론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긴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떤 경제 불만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 뭐 근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이사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예. 역시 두 부분을 동일시하는 건 무리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일부 네티즌들의 대응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예. 가족과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다 불만이 있어서 나간 거냐라는 반발도 나왔었고요. 예. 이 반발은 좀 더 나간 반응이긴 한데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에 베트남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 외유성이라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럼 그때 베트남 간 건 또 무슨 불만이 있어서 간 거냐라는 식으로 반발도 나왔습니다. 예. 곽 의원은 한간에라는
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사위가 있던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일부 유용 의혹이 있다라고 소문이다라면서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 문제도 물론 구체적인 문제나 합리적 의심의 근거들이 나온다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이사 간 것 자체로 나라에 불만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황교안 임플란트로 했습니다. 예, 뭐 연배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57년생입니다. 예.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임플란트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임플란트를 하나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구에 산바가 없습니다. 예. 한 개 했고 대구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한 매체 기자가 대구에 한 부도덕한 당원이 있는데 이 당원이 하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서 임플란트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라면서 가깝지 않냐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일부 지지자들이 이게 무슨 질문이냐라고 항의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황 전 총리가 대구에서 한 적이 없다. 하나를 서울에서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그 왜 지난번에 청와대 가면 임플란트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예.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 정치인의 스트레스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 자체도 좀 소란스럽고 예. 일부 질문을 가정해서 비판도 있었고 뭐 그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예. 또 오늘 하나 주목받는 장면들은 오늘 아침 신문에서 한겨레가 황 전 총리가 지난 2012년에 그러니까 당시 대선 때 최순실 씨를 알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녹취록에 보면은 최 씨가 황교안 씨는 그런 것 안 받냐라고 하나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황 씨의 의견을 왜 안 물어봤냐, 황 씨의 의견이 어떻냐는 식으로 한 녹취가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를 알았냐고 했는데 전혀 몰랐다고 했고 당시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는 지난달 쇼트트랙 심석기 선수의 법정 증언 이후 변천사 주민진 선수의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일상화된 빙상계의 폭행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온누리 기자와 백주진 기자가 보도한 메달에 덮인 빙판 위 폭행 시리즈를 2018년 4분기 기획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다시 나빠집니다.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고 밤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 등의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I wound up here. I just have to